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생이 마지막 당부, 지은이 웬디 미첼, 출판사는 운의 춘추사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흔히 품는 질문은 이렇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울까? 죽으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까? 치매 환자로 10여 년을 살아온 저자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1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대화, 2장 임종 돌봄, 3장 치료 거부, 4장 조력 사망,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삶에 대한 대화로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조력 사망이란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명치료 거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해당되는 데 반해 조력 사망,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허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를 두고 전문가들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책에서는 조력 사망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펼쳐질지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현재를 위한 선물입니다. 죽음. 책을 시작하는 화두로는 이상하다. 언뜻 보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마지막도 더 당연한 것도 없다. 죽음은 중요한 평행추지만 우리가 피해보려고 애쓰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검은 심연인지 어느 쪽을 믿는지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죽음 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곳에 도착한 후에 하면 된다.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여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정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 2014년 7월 31일 나는 조기 발병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다. 당신아는 영국 국민의료보험에서 팀장으로 바쁘게 일하면서 싱글맘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시한부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아주 흔한 일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진행성 또는 말기 질환을 진단받으면 희망은 사라진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빛이 흐려지고 먹구름이 내려와 당분간은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내 병은 의료진의 태도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들이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진단을 받고 먹구름 속에 머물면서도 어떻게든 밝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 어쩌면 그들 역시 그런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치매 환자로 9년을 살아온 지금 먹구름이 더 자주 내려온다. 그렇게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흐리멍덩한 날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희망. 내일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다. 하루가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되어도 안개는 계속 끼어있고 내 사고는 접착제를 처발라 넣은 듯이 끈적끈적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뚫고 나온다. 내일은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 생각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동안에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내가 알던 웬디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나를 웬디라고 알아본다. 그러나 경계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이제 가장자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 책을 끝낸 후에도 더 많은 날을 흐리멍덩한 정신으로 지내게 되리란 걸 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으로 관심을 돌리고 싶다. 이 책이 서두에 죽음을 꺼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또는 어떤 느낌이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올 테니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현재를 살아갈 힘이 더 커진다는 점을 조용히 일깨우고 싶을 뿐이다. 부디 이 책을 선물로 여기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는 살짝만 엿보길 바란다. 그러면 현재를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2022년 가을의 웬디 미첼 제4장 조력 사망에 관한 대화.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 삶을 끝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의 표현에 불과하다. 임종 돌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들 대부분은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때가 되면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다. 아나에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인을 소개받았다. 제인은 영국인이지만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았다. 딸 에밀리를 출산한 후에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에밀리에 이어 아들 엘리엣을 낳았고 그 아들은 지금 20살이다. 그런데 2년 전에 그녀의 병은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중 하나로 바뀌었다. 작년에 제인은 척수주의 체액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바클로펜 펌프를 삽입했다. 그 덕분에 다리 경련은 줄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현재 휠체어를 사용한다. 그 외에 장과 방광에 실금 증세가 있고 신경변을 앓고 있으며 다발성 경화증이 한 증상인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현재 제이는 배우자인 테비스와 함께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데 테비스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인을 돌보고 있다. 제인은 언제 삶을 멈출지에 대한 딜레마, 특히 개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나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나는 정부와 의료진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지막 때가 되면 죽는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 책임을 앗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제인도 내 이야기에 동의했다.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전은 항상 사람을 가능한 오래 살게 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아니요,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과학계 전체가 그렇듯이 의학도 수명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내가 아는 암 환자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의료진이 그녀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자신의 가족에게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 친구가 틀림없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그 친구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외출도 못한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의료진 결정에 따라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다. 제이는 동의했다. 내 입장은 아주 분명해요. 소생술 금지라는 문신을 받겠다는 농담도 하니까요. 미국에 소생술 금지 서식이 있으니까 영국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 같은 일을 당할 경우 어떤 처치든 소생술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내 파일을 확인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조수석에 앉았을 경우 내 문제가 뭔지 모를 테고 그냥 여느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지금 내 삶은 경계 직전에 있고 이 선을 넘어가면 살고 싶지 않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지 않길 바래요.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진이 나를 되살리지 않길 원하고 만약 그들이 되살린다면 너무 화가 날 게 분명해요. 나는 제인의 문신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뒤집어 주세요 라는 문신을 등에 새기면 어떨까 하는 농담도 했다. 나는 소생술 하기만 해봐 라고 하겠다고 으르대기도 했다. 다만 나에게 잉크를 수입해 주겠다는 타투이스트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정말 슬펐다. 2021년부터 휠체어를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우울해져서 몇 날 며칠 침대에만 있었어요. 그냥 죽고만 싶었거든요. 라고 제이는 말했다. 그런 다음 뭔가가 바뀌었어요. 물리치료사와 재활운동을 했고 지금은 혼자서 침대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화장실 사용도 연습하고 적응해서 혼자 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적응한 건 맞죠?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두 팔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사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있으니까 크게 말하기도 큰 문제라고 말하기도 좀 신경 쓰여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할 거예요. 또 카테터가 필요해질 것이고 자가 카테터를 삽입해야 하겠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거기에 적응하지만 팔을 사용할 수 없다면 쟤는 삶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팔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매일 혼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항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는 말했다. 적응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그냥 적응하니까요. 그렇죠? 당신이 아이패드에 알람을 설정해 놓은 것과 비슷한데 내 질문은 충분히 적응했으니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 적응해왔고 계속 할 수 있지만 더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찬성해줘. 이쯤에서 멈춰도 모두 괜찮지? 제인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인의 적응 수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몸과 정신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원하고 그저 쉴 수만 있다면 삶을 입증하기 위해 기꺼이 계속 적응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죄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나 적응하려고 하는지, 매일 적응하는 삶이 얼마나 고될지, 수명이 양과 질 가운데 어느 쪽을 중시할지 등의 면에서 나 역시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안다. 그런데 왜 사회는 우리에게 자기만의 삶의 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날 때뿐이다. 다른 모든 것, 죽음까지도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만두고 싶다고 느끼는 때, 특히 우리를 위한 지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를 선택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바람보다 이르게 또는 혼자 외롭게 삶을 끝내는 것은 실제로 마지막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행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조력 사망과 관련하여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률이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합법이지만 1961년 자살법에 따라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최고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상 범죄다. 2021년 안락사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73%가 말기 환자에 대한 조력 사망 합법화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하원 의원들의 동의율은 35%에 불과했다. 어떤 문제가 현 의원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확실히 아니다. 2016년부터 캐나다에서는 의료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었고 콜롬비아와 미국의 11개 주에서도 말기 질환자 중 정신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조력 사망이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에 오리건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 그 이후 워싱턴, 버몬트, 몬태나, 컬럼비아 특별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메인, 뉴멕시코 등의 다른 주로 확대되었다. 뉴질랜드는 2021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에 대한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였고 호주의 모든 주에서도 법률이 통과되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21년에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에서도 2022년부터 말기 질환이나 영구적으로 악화시키는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에게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었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모두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부터 호전될 전망이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안락사와 조력 사망이 합법화되었으며 사람들은 치매 환자처럼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안락사를 위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은 2016년에 네덜란드의 한 의사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안락사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하면서 시험을 받았다. 투여 당시의 환자는 아직 능력이 있었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사전 결정을 내렸다. 또한 아직 제정신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때를 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담당 의사는 다른 두 의사와 함께 이전에 작성된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계획 예정일에 그녀는 진정제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지만 다시 깨어났다. 그래서 의사가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그녀의 딸과 남편이 그녀를 붙잡고 있어야 했다. 검찰은 그녀가 사정 결정에 대해 거부감을 내보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녀의 딸은 의사가 어머니를 정신적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라고 느꼈다.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한 의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에 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사는 환자의 바람에 따라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 환자가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정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녀에게 안전망이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그녀는 아직 능력이 있는 동안 의향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누군가가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고 죽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나라 영국에서는 남은 수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질환자를 위한 조력 사망이 합법화될 날이 아직 요원하다. 영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유사한 모델을 시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만약 네덜란드 모델이 시행되면 내 인생이 마지막 6개월을 평가할 수 있고 머리가 흐리멍덩한 날이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지 여부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계가 코앞에 있다고 느껴지면 나는 해방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점은 남은 시간 동안 아직 할 수 있는 동안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내일 법이 바뀌어 내가 죽음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도 그 결정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률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준비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중 다수는 내가 이미 경계를 넘어간 후에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경계를 넘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다. 내 경우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카메라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아이패드에 사진을 보면 되니까 말이다. 따라서 남은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딸 나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나쁜 일이다. 두 번째는 타이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다. 타이핑을 할 때가 내가 치매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마지막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말기가 되면 위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뇌에 이어 내 몸도 망가질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내게는 어려운 문제다. 친구들 중에 요양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할 수 있기에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타인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딜레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치매는 물론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내 말의 요지는 나 개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조력사망 옹호자와 나눈 대화이다. 2022년 의회에서 조력사망이 마지막으로 논의되었을 때 의사당에서 있었던 폴 블룸필드의 연설은
모든 이에 심금을 울릴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노동당 소속의 블룸필드는 조력사망 의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슴 아픈 개인사를 꺼냈다. 그의 아버지는 2011년에 87세 나이로 자택 차고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그는 고통스러운 마지막 몇 주, 몇 달을 피하기 위해 조기의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아내나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한 결정의 공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폴은 마지막 순간에 외로웠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몇 년이 지났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아버지 죽음이 비극인 것은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80대까지 행복하게 사셨으니까요. 비극은 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방식을 외로운 결정, 아주 외로운 죽음이라고 설명했죠. 내가 보기에는 이 논쟁의 논점이 법 개정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에 너무 맞춰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기존의 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달랐다면 아버지는 더 사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조력사망 반대자들 주장 중에 있는 법률을 개정하면 사람들에게 목숨을 일찍 끊으라고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말이죠. 현행법에서는 사람들이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직 지적 능력이 있을 때 행동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목숨을 끊죠. 또 다른 반대 주장은 완화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시스템대로 적절하게 잘 운영되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의 완화치료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버지는 맥밀런 간호사를 만난 직후에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 간호사는 아버지의 병이 마지막 몇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통제권을 상실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폴이 법률 개정이 아니라 현행법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문제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실제로 생명이 아닌 죽음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언제나 법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한다. 하지만 정부도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폴의 아버지나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극은 거기에 있다. 폴의 아버지나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내 말은 치매 말기 모든 환자가 조력 사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기에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폴도 내 말에 동의했다. 다시 이 논쟁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100% 확실한데 사람들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 문제가 정말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으며 각자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률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용하지 않으면 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허용하면 된다. 폴은 의회에서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팠다. 그의 아버지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모든 일을 정리했고 사후 청구서에 지불할 현금을 남겼다. 그런 일들을 함께 짊어질 사람도 없이 아버지 혼자 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신변 정리를 해야 했다는 사실이 폴에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정 5분 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은 이 표현을 책의 제목으로 쓰고 싶었다. 나한테는 죽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파티를 떠나야 하는 신데렐라 같은 느낌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파티를 떠나겠지만 나는 더 빨리 떠나야 진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죽을 권리를 주는 대신에 더 좋은 완화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 뒤에 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완화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썼다. 앞으로 완화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현대의학의 특성상 복합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NHS는 창설된 이후로 완화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는 대개 자선단체 소관이었다. 따라서 조력 사망을 덮어버린다고 해서 완화치료 시스템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폴은 이렇게 말했다. 완화치료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이 영화에서처럼 고통이나 쇼크 없이 조용히 잠자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완화치료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도 완화치료를 받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화치료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병은 고통스러워서 완화치료로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요. 다음은 조력사망 담당 의사와 나눈 대화 중 일부를 소개한다. 캐서린 포레스트는 조력사망 약의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의사다. 아나와 나는 줌을 통해 산타크루즈 자택에 있는 포레스트 박사를 만났다. 포레스트 박사는 의료조력 사망에 대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그녀의 남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명 루게릭병을 진단받았고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 안락사법을 이용하여 삶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조력 사망이 합법화된 주에서 그 법이 거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포레스트 박사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해당 주에서 처방된 안락사 약물의 3분의 1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궁금했다. 이에 포레스트 박사는 말했다.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살면서 덜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나는 그 효과를 수량화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더 많이 산 날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효과는 보편적이고 환자가 조력 사망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옆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난 조력 사망을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요청하지도 않아죠.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크게 덜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듯이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죠. 캘리포니아주 법률상으로 환자 본인이 요청하고 자격 기준에 부합할 경우 포레스트 박사는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환자가 직접 투입해야 하는 안락사 음료나 약물 주사를 처방할 수 있다. 환자가 약물을 직접 투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진행성 질환자들은 조력 사망을 원해도 처방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이나 루게릭병 환자의 경우 말기에는 신체적으로 약을 들어올려 복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튜브나 카테터를 통해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심지어 눈 깜빡임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환자가 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여전히 그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자신의 삶을 끝낼 결정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능력을 상실한 경우, 심지어 영국에서도 앞서 설명한 사정결정으로 구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법률상으로 나 같은 사람은 일단 경계를 넘어가면 미래의 나 자신의 고통을 끝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포레스트 박사는 캐나다에서는 조력사망법에 따라 최종 동의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치매 환자도 대상자가 되며 따라서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그들의 의료 조력 사망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날 미래의 시일을 정해야 하고 그날의 말 또는 소리, 몸짓으로 반대를 표시하면 무효가 된다. 나는 그녀에게 현재 영국에 있는 내가 생을 마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병원으로 가는 것이지만 낯선 곳에서 죽고 싶지 않고 내 딸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둘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다고 했다. 포레스트 박사와 나눈 대화는 전체적으로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과 다른 의사들이 기존 조력사망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도 말했다. 포레스트 박사는 자신이 캘리포니아주와 그 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식음을 전폐하고자 하는 환자들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 내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 남은 수명이 6개월 미만이고 조력사망법이 없는 주에 거주하는 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 결정을 내리게 한 뒤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진정제를 복용시켜요. 그러면 그냥 잠자다가 기관들이 기능을 멈추고 사망하는 거죠. 이 과정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걸려요. 하지만 이 방법이 조력 사망이 아닌 이유는 사망 원인이 내가 준 진정제가 아니고 단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선택해서 스스로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에서는 환자가 능력이 있으면 음식을 포함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어요. 포레스트 박사는 환자들에게 준 진정제가 완화 진정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환자는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든다. 그녀는 환자가 사망할 때 그 증상을 관리해 줄 뿐이다. 우리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오랫동안 많이 봤어요. 그들은 치매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 치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깨닫자 아직 할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식음을 전폐해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보다 수명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좀 더 기다렸다면 능력을 상실해서 할 수 없었겠죠. 나는 그 점이 슬펐어요. 스위스행을 망설이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능력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은 양립되기 어려워요. 남은 시간 동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남은 시간 동안 원하는 삶. 그 말이 나한테 꼭 맞는 것 같았다. 나는 자발적으로 식음을 전폐한다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이미 나는 식사를 자꾸 잊어서 식사 시간 알람을 아이패드에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경계를 넘어 내 몸을 건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자발적 단식 같은 것을 선택할 경우 딸들을 준비시키고 의사와 이야기하고 내 바람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리는 식으로 어떻게든 실행할 것이다. 또 자발적 단식이 조력 사망이 대안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방법인 사람도 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얻기도 했다. 그 선택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그에 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들었다. 내가 이 책을 끝내고 스위스행 비행기표를 예매한다면 희망적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뜻일 것이다. 대신 모든 대화를 통해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더욱 공고해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사회와 정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여 말기 환자들에게 해방과 친절을 베풀지 못한다면 장차 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자발적 단식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